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재 목차편을 보시면은 아라비아 숫자로 근저당권 목적물의 평가 부분이 있죠. 87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은 89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3으로 여신 한도에게 산정해가지고 LTV, DTI 그래갖고 여신 한도에게 조정 92페이지까지거든요. 이 부분은 이 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여신 현장에서 중요도로 따지면은 결코 이게 페이지 숫자가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불과 7쪽으로 설명될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도로 따지면은. 근데 여기 오시정 박사가 이 책을 쓸 때 왜 그 부분을 줄였냐면은 그 부분은 법률가가 쓸 책이니까 그쪽을 확 줄여버리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 현장의 중요도를 따지면은 감정평가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죠. 감정평가와 담보평가가 같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런 고민부터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왜 담보평가는 외부 감정평가가 있고 자체 감정평가가 있고 근데 감정평가에 가고 담보평가에 가고 뭐가 틀린 거냐. 이건 법률의 문제는 아니에요. 법률의 문제. 가격의 문제지. 가격의 문제. 부동산 가격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여신의 금융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이상이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교재에서는 불과 7, 8쪽으로 끝낸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나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유튜브에 장료성의를 키워드로 하면은 요것만 가지고 설명한 게 90분짜리, 아니 130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담보평가액하고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틀린 거냐.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일단 지금은 패스를 하겠다. 대신 내일이나 모레나 시간이 나면은 이쪽을 해주겠다. 대신 그 시간이 없으면은 유튜브에서 장효성이로 치가지고 지금 현재 동영상 떠 있는 거 그거 참고하셔도 충분할 거다. 여기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준다면은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괄근저당의 유효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핵심은 자라와 소뚜껑입니다. 결국은 또 반복을 하건대 우리가 금융시장은 리스크가 없는 금융은 여신금융은 없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해지를 시키고 결국은 리스크를 해지를 시킨다는 얘기는 리스크를 없이 완전 무결한 여신은 존재할 수가 없다. 왜? 여신을 공유하는 데가 신협뿐만 아니라 K은행도 있고 W은행도 있고 S은행도 있고 저축은행들도 많고 사마은행도 있고 공급하는 데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수신 예금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주는 대로 쫓아가는 거고 여신이라는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아주 좋은 사람은 금액에다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이율에다 찍지만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여신의 수요자는
금리, 여신금리에다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여신 가능 금액에다 방점을 찍어요. A은행이 이 3.0%에 1억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뭐 B 상호저축은행에서는 0.5%를 더 받아서 3.5%를 받아도 1억 2천까지 뽑아줄 수 있다. 그러면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리의 저금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대출 가능 금액을 1, 2천만 원을 더 뽑아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어음이 적격 어음이 있고 부적격 어음이 있어요. 부적격 어음이라는 게 어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음을 보충해주는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음이 양질 어음 같은 경우는 어음 할인율이 적어요. 그렇지만 부적격 어음은 어음 할인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표면금리와 쉽게 말하면 그 금리 환산한 부분에서 어음을 결제해주는 수단 쪽에서 이익을 많이 받는 만큼 뭐가 많다? 리스크가 많다. 하이 리스크, 하이 수익성이다. 그러면 우리 신협의 좌표는 뭐냐? 과연 신협의 좌표는 뭐냐? 이 신협의 좌표는 우리 스스로 설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만 이 시장에 그 경쟁하는 시장에 우리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인근 새마을금고, 인근의 K은행, 인근의 W은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좌표 설정을 할 때 살아있는 좌표 설정을 해야지, 고정되어 있는 좌표 설정을 해버리면 주변은 다 베끼고 있는데 우리 것만 고집한다고 해서 들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중앙의 여신 업무 방법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보물 잡을 때 방수공제 다 하라고 했죠. 그러면 대출 담보 시세가 2억짜리를 갖다가 담보 비율 70% 적용하면 1억 4천이에요. 거기다 방빼기 다 해주고 하면 대출 금액 가격이 실질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이 50% 넘기기가 빠듯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기가, 여러분들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비자 있을 때 내 집이 2억인데 S은행에서 1억밖에 안 해주네. 그렇게 했을 때 첫째 당혹감을 느낄 거란 말입니다. 당혹감을. 뭐 너가 금융기관 땅 짓고 헤엄치기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은 대출 어디도 해줘요? 보험사들도 다 대출해 주잖아요. 보험사들 방빼기 안 해요. 방빼기 안 해. 방빼기 않고 담보 비율만 곱하고 대출 뽑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 나갈 때 보험사는 1억 4천, 1억 5천까지 뽑아준단 말씀입니다. 그게 대출이 그쪽을 뺏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여신의 안정성과 여신의 활성화, 이 부분을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게 우리 신협의 현실이라는 측면으로 봐야지, 요것만 생각해서는 대출이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출이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이 나간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배당을, 경매 그 물건이 배당이 받았을 때 배당 과정에서 소액 임차인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뭔 말이냐? 부산역에서 KTX하고 새마을호하고 같이 탔는데 새마을호 열차는 30분 먼저 출발을 하는 거야. 부산역에서. 출발을 10시 반에 출발하고 11시에 KTX가 출발했어도 서울역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누가 먼저 도착해요? KTX가 먼저 도착하잖아.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했을 때는 새마을호를 타고 오는 거야. 그리고 소액임차인은 출발할 때는 소액임차인이 없었는데 서울역에 막상 도착해놓고 보니까 나보다 먼저 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할 때 방수공제를 방 하나당 2,200만 원, 뭐 2,300만 원 뽑으라는 개념이거든. 그러면은 보세요. 여신의무방법서는 방이 3개면 방수공제를 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건 땅 짓고 헤엄치기지. 왜? 나중에 나보다 먼저 추월할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그 방수를 공제를 해갖고 대출 한도가 줄여놨잖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을 못 하거든. 그러면 생보사는 왜 방수공제를 안 뽑냐? 그 사람들은 임차인들의 심리를 보는 거지. 왜 그러냐면 2억의 주택에 1억 5천의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있으면은 자기가 7천만 원에 저기 보증금 7천만 원짜리 소액 임차 보증금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최우선 변제 받을 금액이 얼마예요? 수도권 과밀지역이 2,700인가요? 부산은 얼마인가요? 소액 임차 금액이 2천만 원인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겁니다. 임차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 집이 품귀 현상이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은행권에 근저당이 1억 4천이 들어갔는데 나는 7천만 원 보증금 넣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도 2,000만 원까지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썸벅썸벅하게 거기에 들어가겠느냐 이거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배당 과정에 그 주택이 경매 과정에서 배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들은 형식적 요건만 갖고 있는 이미테이션이 많아요. 이미테이션. 가공 임차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자와 결탁하고 공모를 미리 해가지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임차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보사는 그것을 가려낼 자신이 있다는 얘기지. 짝퉁을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 전입과 주택의 인도 부분이 형식적으로 경매 기입 등기 전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구나 소유자하고 공모만 하면 그건 꾸미는 건 일도 아니거든. 근데 그것을 갖다가 걸러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걸러내겠다는 게 뭐냐? 그게 실력이라는 얘기지. 그게 실력으로 무장이 돼 있으면 무섭지가 않은 거지. 가공임차인들이. 그러면 내가 실력이 단단하게 돼 있으면은 방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짝퉁 임차인이 침공을 하면은 내가 격퇴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방빼기를 안 하니까 대출 가능 금액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영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원숭이도 나무 밑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생보사 법무팀이라고 해서 짝퉁 임차인 100% 발라내겠습니까? 개 중에는 짝퉁 임차인을 못 발라내는 경우도 있어요. 생선 가시에 살을 싹싹싹 발라내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생선 가시가 입에 들어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손해야. 근데 생보사는 뭔 생각을 갖고 있냐? 대출 가능 금액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대출 영업수익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한 대출 2,500만 원짜리 소액임차인 내다바이가 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걸 감내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감내를 하는 거야. 멸치 장사가요. 거제도에서 1,000마리 멸치 포장마차 회를 파는 사람들이 거제도 포장마차에서 멸치를 1,000마리를 띄워와요. 그래가지고 창원 후미진 포장마차에 멸치를 팔아. 멸치회를. 근데 멸치회의 포장마차 주인의 철칙이 있지. 1,000마리를 띄워올 때 마리당 1,000원씩 띄워오면은 그걸 500마리 팔았을 때 1,000마리를 매입한 가격으로 유예가 되게끔 구조를 만드는 거야. 왜 그냥 멸치는 오늘 팔고 내일 팔으려면 다 죽어버리거든. 폐사가 죽으니까
내가 500마리 팔았을 때 1000만 원 매입 가격에 내 매출 이익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500만 원 폐사가 되면 쓰레기통에다 버릴 각오를 하고 멸치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멸치를 단순히 1000원에 띄었을 때 12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2000원을 받는 거지. 그래야 저 500만 원 팔았을 때 매입 가격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여벌은 자기 수익으로 갖고 가는 거야. 여신도 마찬가지야. 여신도 항상 다 좋고 다 나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다 좋고 다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자라는 게 있어요. 부자. 여러분들 선조대왕, 조선 왕조 선조대왕에서 역적을 하면 뭘 줘요? 귀양을 보내든가 사약을 줘요. 그 사약이 뭔지 아세요? 그게 한약방에 쓰는 부자예요. 부자. 부자라는 약초란 말이야. 근데 그 약초가 뭐냐면은 많이 먹으면 극약이야. 근데 아주 극미를 먹으면 그게 특효약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내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간판 보고 다니다 보면 유황오리라고 있죠. 유황오리. 유황오리가 뭐예요? 유황을 먹인 오리를 먹는다고 하니까 그 유황오리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오리, 일반 오리를 먹는 게 아니라 유황오리를 쫓는단 말이야. 그럼 유황이 뭔데? 유황이 일본의 화산에서 나오는 그 극약이에요. 극약. 유황 자체가 그 노래가지고 그거 요만큼만 먹으면 여러분들 전부 다 죽어.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극약을 먹으려고 쫓아다니냐 이거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자 이거. 그게 극약은 뭐냐면은 오리가 동물계 중에서 생존력이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유황을 직접 먹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유황을 오리한테 먹이는 거지. 그러면 오리의 체내에 유황의 성분이 축적이 될 거 아니야. 그걸 오리를 먹는 거야.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지. 그 오리를, 유황오리를 먹인 오리 한번 보실래요? 전부 다 그것만 먹으면은 물 찾으러 댕겨요. 그 오리들이 속이 타니까. 그리고 진짜 내가 오리 장사 같은데 진짜 오리는, 유황오리는 2kg가 넘지를 않아요. 왜? 먹으면 보대끼니까. 전라도 말로 몸에서 열나고 막 보대끼니까 이게 살찔 겨를이 없는 거야. 시중에 나와 있는 오리는 전부 다 뭐다? 다 가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얘기하는 키포인트는 뭐냐? 극약이, 비상약이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있고 만병통치약이 극약이 될 수 있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면은 조선시대에 충신과 역적 있죠. 여러분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뭐가 있어요? 삼봉 정도전이하고 포은 정몽주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성계가 위화도 휘군에서 개국 공신이 되니까 삼봉 정도전에는 개혁파로서 중용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정몽주, 포은 정몽주는 개성 선주교에서 이방원한테 철퇴를 맞아갖고 죽는단 말이야. 역사는요, 역사는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진 자, 집권한 자 쪽에서 쓰는 거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성계가 거기서 위화도 휘군에서 말 졌다고 봐봐. 저거 뭐 누구야? 그 누구지? 최영 장군한테, 여러분들 역사를 잘 모르시나? 최영 장군이 만약에 위화도 휘군을 한 이성계를 격퇴를 했다고 봐봐. 그러면 정도전도 그냥 아웃인 거야. 그 정몽주가 올라가는 거지. 그게 결국은 충신과 역적이 종이 한 장 차이고, 여러분들 업무를 하다 보면은 표창과 징계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일 잘했다고 표창 주잖아요. 그릇을 많이 설거지 하다 보면 깨질 수도 있는 거야. 그걸 깨트린 그릇을 문제로 삼으면은 설거지 안 하면 돼.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살림을 할 때 누가 그릇을 깼다, 그걸 타박하기 이전에 진짜 그 애가 그릇을 많이 설거지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야. 그럼 조합의 현실에서도 여신에서 빵꾸가 난 것을 책임을 묻기 전에 그 사람이 여신을 얼마나 취급을 많이 했고
많이 취급하면은 하다 보면 그릇을 많이 닦다 보면은 안 닦은 사람보다 깨질 확률이 깨트릴 개연성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S45년 저기 생보사 같은 경우는 박리담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출을 많이 풀어가지고 대출 가는 금액보다 거기서 영업수익을 많이 내면 그 중에 하나가 빵꾸가 나도 그것을 대손충당금으로 걸어 매겠다는 얘기거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적과 충신도 종이 한 장 차이요. 표창과 징계도 종이 한 장 차이요. 또 하나 이 부분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것도 경영정책의 문제라고 본다 이거지. 근데 이것을 갖다가 감나라 콩나라 방빼기 일일이 해라 어쩌라 여신업무 방법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거꾸로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신업무 방법서는 요쪽을 추구해요. 요쪽을 추구합니까? 요쪽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로 추구를 했을 때 대출이 활성화가 안 돼갖고 개별 신협이 대출 비율이 적어갖고 대출이 안 나갔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금융감독원하고 신협 중에 보조금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기본은 뭐냐? 모든 건 세상에 이치는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뭘 요구하면은 의무도 있어야지. 그게 우리 초등학교 배울 때 국민윤리 시간에 뭐냐? 권리와 자유는 방종과 틀리고 권리를 행사하려면은 의무도 수반이 돼야 된다.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조합과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과 정부하고 관계에서 결국은 어떻게 구조를 어떻게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더 깊이 있는 얘기는 녹음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지. 응?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짝퉁 임차인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이미테이션이 뭐예요? 테이션 가짜잖아요. 진짜 가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모사품에 주의하세요. 주의하라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유사품이라는 건 진짜 진품하고 이미테이션 언뜻 보면은 진짜 같은 게 유사품이지. 구리 반지하고 금 반지하고 두 개 놨어. 그러면 살살 먹은 애도 이건 금 반지, 이것은 구리 반지 알아. 근데 구리 반지에다가 도금을 해놨단 말이야. 그 도금한 게 결국 짝퉁이잖아. 금반지 짝퉁.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금반지인가 이게 금반지인가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면도칼로 긁어봐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면도칼로 긁어봐야 아 이게 구리반지구나. 아니 이 시계가 산토스 진품인가 가짜인가를 내가 나같이 시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알 수 있냐 이거야. 아주 전문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KBS 방송국에 진품 명품이라는 게 그 코너가 뭐야. 우리는 이게 누구 글씨하고 그게 진짜 글씨 쓴 거 그거 한번 카피 뜬 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진품 명품 감별사가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액 임차인 부분도 짝퉁이 흥행하는 지역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짝퉁과 진품과 구별할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워야 돼. 안목을 키우면은 대출 활성화를 시켜도 겁이 안 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그 구조, 프로세스 자체를 다 알아버리니까 이 대출 사기자들이 그 짝퉁 임차인으로 하는 거. 그걸 이미테이션을 구별할 진품과 명품, 진품을 가짜와 구별할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그 안목을 키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진짜도 가짜로 인정해갖고 방수공제를 하라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하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야. 그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갖다가 어떻게 접근하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방빼기. 그게 시험 문제도 예를 들어서
방 빼기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건 문제도 아닌 거야. 그거 달달 암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생각 주머니를 키우고 고민하는 여신이 돼야지, 고민하지 않는 여신이라는 건 여신이 아닌 거지. 예를 들어서 10억을 대출해 준다. 그러면 방법서에 외부 감정서 떠가지고 담보비율 9%라고 해가지고 대출 가능금액 뽑게끔 돼 있죠. 초등학교 2학년도 할 수 있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할 수 있으면 하지. 그거 누가 못해? 외부 감정서 의뢰하고 나오면 10억이다. 담보비율 70%다. 70% 적용하고 3억은 저기 7억 좀 뽑아준다. 이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신이 초등학교 2학년 같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하면 되는 게 여신이드냐 이거지. 근데 여신 업무 방법서는 디테일하게, 세상 이치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세상 이치는 규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들의 생각 주머니를 고착화를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자식들 다 교육을 시켜봤잖아요. 다 자식들 키워보면은 자식한테 너 나갔다 오면 손 씻고 양치질하고 열심히 자고 하면 애가 이제 피동체가 되는 거야. 거기만 따르면 되거든. TV는 아침 저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시청. 이건 인간이 아니라 기계야. 그러면 그 애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야박스러운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만 해주면 되거든. 그건 인간이 아니라 기계거든. 그러면 여신 업무 방법에 방 빼라 어쩌라 일일이 해놨다면 그러면 그것대로만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고민거리도 없지. 근데 여신은 창조적이지 않고 혼이 없는 여신을 하면은 그건 분명히 사단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고민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간섭이 들어가니까 현장에서는 고민할 여지가 적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 새로운 담보물이 들어왔을 때 생각 주머니가 발달이 안 된 거야. 발달이 안 되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생각 주머니를 발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버벅거리는 거지. 이게 내가 바라보는 여신의 현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만 얘기합시다. 여신의 그러면 이 이미테이션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우자는 얘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여신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이게 여신이 됐든 이게 여신 리스크가 됐든 인생의 삶에 대한 리스크가 됐든 어떤 리스크가 됐든 리스크를 해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어버리면 뭐 리스크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럼 리스크가 언제 생긴다?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위험이라는 것을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야. 에? 웅덩이에 빠질 위험, 앞에 돌부리에 거듭져갖고 넘어져갖고 이마박 깨질 위험, 자기 엄마가 일찌감치 죽는 경우 리스크. 자기 통제 밖에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이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은 주체인 내가 죽어버리면 된단 말이야. 살아있는 한 이 리스크는 항상 있다. 리스크를 여신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하지 말고 관리하려고 하라 이거야. 관리. 리스크를 관리하라 이거야. 모르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봐요. 일기예보상 오후에 비 와. 비 온다고 예보가 됐어. 물론 기상청이 요즘 틀리잖아. 헛방을 많이 치잖아. 그렇지만 우산을 들고 가는 뉴스를 보고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비를 안 맞아. 그렇지만 기상청 내용을 안 본 사람은 그냥 지금 당장 해가 뜨니까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다가 오후에 홀딱 비를 맞는 겁니다. 그건 뭐냐? 여신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막지만 오후에 비가 올란가 어쩐가를 지금 시점에 예측하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 안목을. 그 안목을 키우는 거야.
그 안목을 키웠을 때 막상 비 왔을 때 내가 미처 우산을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날씨가 꾸물어 가면 하다못해 휴대폰 갖고 앱을 해갖고 지하 상가가 어디야, 인근에서 피할 데가 어디야, 이거라도 검색을 하잖아. 근데 휴대폰까지도 없는 사람은 그냥 홀딱이 맞는 거야, 비를. 그러니까 세상살이나 여신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준비를 관리를 하는 암 환자가 암을 의사들이 그래요. 암 발생자한테 뿌리 근치 근원적으로 고칠 생각하지 말라. 이걸 나하고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끝까지 나하고 같이 가게끔 만들려고 해야지, 근치를 하려고 덤벼들면 암세포도 성질낸대. 내 얘기는 아니야. 의사 얘기야. 그러니까 뭘 근치하려고 덤벼들면 그쪽도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그쪽도 암세포도 그쪽 세포 입장에서는 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자꾸 죽이려고 하면 더 승질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머리 쓰다 주면, 야, 나하고 30년간 같이 가자. 나하고 50년간 같이 가자. 그러면 생명은 늙어갈 때까지 그만. 여신도 담보물도 관리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그치. 여신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은 없다더라.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다양한 경험, 다양한 실무적 이론 무장, 이런 게 바로 결국은 여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우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자라하고 솥단지하고, 자라를 봐줘야지. 자라를 솥단지로 봐주면은 뭔 문제냐? 여러분 손 끊겨. 반대로 솥단지를 자라로 본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죠?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갈 거 아니야. 솥단지 보고 무서우는 사람, 이건 뭐야? 바보야, 바보. 생활 경쟁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 그 여신은 항상 이 두 가지 축이 얼마 리스크를 안고 갈 거냐. 안 했을 때 사고가, 우리가 여신할 때 이게 무지개를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먹구름이 끼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걸 미리 준비하는 거야. 근데 먹구름 준비했는데 무지개만 계속 피면 기분 눌러날라지. 그렇지만 막상 먹구름이 끼었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 능력을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유비무환으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식이 무방비 상태인 사람하고 하는 사람은 판이하게 틀리다는 얘기. 첫 번째 시간에 저것은 자라와 솥단지가 핵심이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그 부분. 여러분, 감정평가 관련해서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만 얘기할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야. 여기에 신발, 오른쪽 신발이 나이키 신발이 있어. 나이키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나이키가 있단 말이야. 이게 한 쌍이 20만 원이야. 에? 그러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는 10만 원이겠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짝이 한 컬레 20만 원이잖아. 근데 그러면은 이걸 수치적 개념에서 보면은 한 짝은 왼쪽 10만 원, 오른쪽 10만 원이 저거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른쪽 신발이 금강물에 떠내려가 버렸어. 여러분들 이 새 신발, 왼쪽 신발만 1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에 10분의 1은 만 원 주고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이게 토지와 건물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야. 종물과 부합물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외부 감정사의 한계는 뭐냐? 내가 딱 짚어주면 이게 10만 원, 이게 10만 원 해서 20만 원입니다. 그게 감정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감정하면 안 되거든. 그렇게 감정하면 안 돼요. 이게 10만 원이고 이게 10만 원이니까 20만 원, 그렇게 감정하면 안 돼요. 이게 있을 때 10만 원, 10만 원이란 말이야. 이게 있을 때 10만 원, 10만 원이야. 여러분들 오른쪽 신발, 아무리 새 신발 5만 원 주고 만 원 주고도 안 산단 말이야.
이게 감정평가와 담보평가의 핵심이라고. 이게 이제 토지담보, 건축자금대출, 종물과 부합물 문제, 이런 문제들 법리하고 계속 믹싱이 될 거란 말이야. 이런 개념의 외부 감정서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단순히 한 짝이 있을 때도 70% 곱하기 70% 곱하기 7만 원이다 이렇게 산정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찌그러진 거지. 찌그러진 거야, 이 자체부터가. 감정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외부 감정서의 한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능, 외부 감정서의 기능이 뭔가, 한계가 뭔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하시라는 얘기. 보시면은 교재 차례표 보시면은 92페이지까지 했어요. 92페이지까지 했고, 그다음에 목차 아랍의 숫자 4번으로 했고, 설정 절차 1번에 설정한 근저당의 선택, 특정 근저당, 한정 근저당, 포괄 근저당, 이미 저쪽에서 설명을 했어요. 근저당권 유효성에서. 여러분들이 기간 연장이나 재대출이나 서원이나 그런 부분을 다 계속적 취급을 하고 싶으시면은 한정 근저당을 선택하면서 규조합과 거래하는 약정서 대출에 국한합니다. 그렇게 해놔버리면은 기간 연장이 됐든 기간 갱신이 됐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포섭할 거다. 그렇게 전 시간에 이 얘기 했었던 걸로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단독근저당과 공동근저당. 이것은 물건을 아까 금방 얘기한 거야. A가 갑이라는 금융기관한테 X라는 땅과 Y라는 건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오른쪽 신발이고 이게 왼쪽 신발이야. 이 한 컬레를 같이 담보를 제공해야 채무자가 안 갚았을 때 이걸 묶어서 경매를 해야 B라는 신발, 중고 신발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사지. 그렇지 않고 한 짝만 나오면 이 사람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야. 아니, 중고차도 마찬가지지. 바퀴가 달린 네 바퀴가 있는 소나타를 여기다가 같이 잡아놔야지. 이걸 바퀴가 없는 자동차만 팔겠다 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바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그게 폭스바겐이라 할지언정 여러분들은 그 자동차 사겠네. 굴러가지를 않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바퀴와 자동차 바디는 불가분의 문제잖아. 오른쪽 신발과 왼쪽 신발은 불가분의 문제란 말이야. 떼어낼 수가 없지. 그런 부분은 패키지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공동근저당. 근데 공동근저당이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공동근저당이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골치 아프게 떨어지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공동근저당이 예를 들어서 멀리 부산에서 오셨으니까 부산 사례를 많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장효성이가 부산 사하구에 아파트가 있고 김해시 창원시 용호동에 임야가 있단 말이야. 지명도 많이 알죠, 내가. 창원시 용호동에 임야가 있단 말이야. 이걸 공동담보로 해가지고 갑이란 금융에서 담보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매 부분에서 가면은 이 용호동은 창원지방법원으로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가야 돼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하구면은 부산시 서구 쪽에, 의숙도 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쪽에 부산 지방법원인가 어딘가 내가 그 소속까지는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공동담보물이 5개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공동담보 목록집으로 나온다는 측면, 이런 부분. 또 여기서 또 파생되는 문제가 또 뭐가 있어요? 땅이 있는데 여기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허가야. 미등기 건물일 때 어떻게 이거 가두를 칠 거냐, 이런 경우만 있겠어? 땅과 건물이 있는데 옆에
이건 등기부가 있으니까 X와 Y는 근저당 설정 하나인데 이게 Y-라는 미등기 창구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가리마를 탈 거냐. 이게 향후에 경매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자, 그 얘기를 또 말을 바꿔볼까요? 운동화는 두 짝 있어. 다 있는 거지. 근데 운동화 끈이 없네, 한쪽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운동화 끈이 없는 거야. 운동화 양쪽은 다 있는데. 그럼 활용할 수 있어, 없어요? 또 경우에 따라 이렇게도 표현해야지. 양쪽에 다 있는데 한쪽은 나이키고 하나는 고무신이야. 그거 신고 밖에 나가야 했어? 못 나가죠. 이렇게 우리가 신발을 볼 때는 부동산 담보를 볼 때 이게 끈이 없는 경우인가, 양쪽 신발 중에서 오른쪽 신발이 없는 경우인가, 양쪽 끈까지 다 있는데 하나는 나이키고 또 하나는 나 상호 아식스야. 하나는 짝짝이 아식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볼 거야? 이걸 여신을 갖다가 복잡하게 보면 한정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신을 볼 때 이치를 어떻게 접근하냐. 야, 이게 경매가 갔을 때, 패키지로 경매가 안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관련된 내용 가서 조금 디테일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설정 방법은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거래법무사한테 의뢰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 아시잖아. 패스. 그냥 그 설정 등기는 설정 비용의 부담자가 지금은 2008년도부터 담보 제공자가 아니라 설정자가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것도 패스. 3번에 근저당 목적물의 부부와 질권 설정. 이 부분도 잠깐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근저당권 설정과 질권 설정이라는 개념은 결국 물상대위권과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권과 법리를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가 X라는 땅과 Y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통상의 경우에 이걸 X와 Y를 공동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협중앙에 화재복 공제를 들어가게끔 해놓잖아. 그렇지 않으면은 삼성화재나 뭐 동부화재에다가 이 부분 화재보험을 들어가게끔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 여러분들 생일날이 호적신고, 출생신고 한 날짜야. 엄마 뱃속에 나온 날짜야. 나온 날짜야. 여러분들이 죽은 날짜가 여러분들의 재산날은 사망 시점이지 사망신고한 시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담보를 이렇게 취득을 해가지고 XY를 근저당을 갑이라는 금융기관이 설정을 했단 말이야. 토지는 불타요, 안 타요? 건물은 불을 탈 수가 있잖아요. 그냥 건물이 탔다고 해서 이 우리가 등기부 등본상, 다시 말해 현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용어를 쓰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서 이게 말소 등기, 멸실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이건 계속 살아있는 걸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연체를 안 해가지고 갑이라는 금융기관에 경매를 했을 때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종이만 받으면 뭐해? 실물을 받아야지. 그렇잖아. 멸실등기 하지 않은 등기부 등본만 소유권만 등기부에서만 명의 변경하면 뭐하냐고. 실물을 받아야 돼. 근데 실물은 이미 날아간 거야. 불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났을 때 불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토지를 잡았는데 우리가 근저당 설정한 토지 앞으로 소방도로가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소방도로가 나면서 창원시 진해구 구청장이 이거 수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수용하는 경우는 토지 가격을 창원시로 바뀌면서 수용 보상대금을 소유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이미 수용되기 이전에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해서 창원시한테 야, 그 돈 저 채무자 주지 말고 소유자 주지 말고 근저당권자 나를 줘라. 그게 물상대위권이란 말이야. 그것도 뒤에 가서 조금 이따 설명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화재보험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삼성화재나 신협중앙의 화재공제팀에서 돈을 줄 것을 이 소유자인 A한테 줄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라는 얘기거든. 그렇기 위해서 보험 처리를 해낸다.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보험가입자가 여기에요, 여기에요? 소유자야, 근저당권자야? 소유자잖아. 보험사가, 보험가입자가 갑이란 금융기관이라 A라는 소유자란 말이야. 담보, 여기서 보험가입자, 이것은 보험가입자인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질권 설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질권 설정.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질권 설정을 이 화재보험은 질권 설정을 설령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화재보험을 가입도 안 하고 질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 갑이라는 금융기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거냐? 당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여기에서 불나는 즉시에 이 사람이 화재 공제만 들었다면은 질권 설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생보사 화재보험사를 제3채무자로 놓고 이 소유자를 집행채무자로 내놓고 여기가 그 금융기관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떨어치면은 이게 물상대위를 여기서 이제 깊이 있는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은 전부명령, 추신명령,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이런 거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지금 제목의 테마가 이거니까 아닌데 물상대위를 하면은 바로 된다 이거지. 근데 물상대위를 굳이 안 했을 때는 이 화재보험 증권의 질권 설정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 질권 설정을 한 이효력하고 물상대위의 한 부분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 있냐? 이 화재 우리는 여기다 근저당 X, Y라는 거다가 갑이라는 은행은 근저당만 설정했고 이 뒤에 일을 안 했어. 안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이 건물 부분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이것은 갑이라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을이라는 금융기관한테 보험을 질권 설정 제공하는 수도 있어요. 법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봤을 때 갑은행이 갖고 있는 물상대위와 을이 가지고 있는 질권과 충돌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쪽에 우선순위가 있느냐는 문제야. 이건 대법원 판례는 없는데 저술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질권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된다. 받아놔야 된다. 근데 이걸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질권 설정을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물상대위는 실질적으로 이 목적물이 불났을 때부터 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효력의 우선이다. 그 말을 쓰면서 일본 학자 얘기를 도용을 했는데 크게 뭐 여러분한테 어필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하는 거라면은 결론은 그거야. 여러분들이 토지 건물을 공동담보로 잡을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 신협중앙이 화재보험 공제를 가입을 했을 때는 그것을 말했다가 바로 가입하고 증세했다 확정일자만 날입하면은 뭐 더 이상 염려는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은 불이 났을 때를 예상해가지고 질권 설정을 할 수 있지만 토지를 잡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수용할란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용할란가 수자원 원자력에서 수용할란가 어디에서 수용할란가 모르니까 그 수용되는 것은 질권 설정을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물상대위에 의해서 수용기간을 제3채무자라고 하고 소유자를 채무자로 해가지고 채권 압류 및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떨어치면 가능하다. 여기까지.
땡. 그러면은 그 114페이지까지 끝냈어요. 114페이지까지 끝냈고 지금 아라비아 숫자로 해갖고 5번이 뭐예요? 제목이 근저당권 설정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이 얘기는 뭔 말이냐? 근저당 설정 등기까지 다 했는데 그게 나중에 그 설정 등기, 금융기관의 설정 등기가 무효가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가. 그게 외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자 한복을 입었으면 내가 여자요, 남자요? 어? 그 여러분들 외피와 내피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여장을 했다고 해서 내가 여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여자로 해서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여자로 잠깐 가장을 했을 뿐이지 나는 남자지. 내가 왜 여자야? 내가 여자 한복 입었다고 내가 여자가 되나? 내가 치마 입었다고 여자요? 남자지? 여자가 바지 입었다고 남자가 되나? 그대로 여자지. 그와 마찬가지로 등기가 설정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 등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금융기관은 아주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10억짜리, 13억짜리 근저당을 설정했어도 항상 시한폭탄을 들고 있어가지고 빵 터지는 순간에 10억은 빠방 날아간다는 그 개념을 가지시라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계약 편입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아까 설명했어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그걸 주장을 하려면 포괄근저당을 할 거냐, 한정근저당을 할 거냐, 특정근저당을 할 거냐, 근저당권 결산기에서 지정형으로 할 거냐, 장래 지정형으로 할 거냐, 그 자동 확정형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 제공자가 의사가 개입이 돼야 되는데 그 의사가 개입이 안 됐을 때 그것은 우리가 포괄근저당으로 봐야 됩니다. 한정근저당으로 봐야 됩니다. 한들 설명의 의무, 사본 교부의 의무, 중요내용 이해, 고지의 의무, 이것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금융기관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판부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정계약서에 처리권 행사하시겠습니까? 여신거래 기분약관 수령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걸 빨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부 다 편입 절차,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을 시켜서 나중에 담보 제공자가 딴소리를 못하게끔 그것을 얽어맺는 작업이야. 근데 그 여러분들은 채권 취구에 근저당권 결산기 이런 것만 겨우 해놓고 처리권 행사하시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까? 상담자 누구? 그런 거 다 쓰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썼다고 한다면은 그건 시한폭탄을 들고 계속 엉구주춤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가 됐든 대출거래 약정서가 됐든 그 의미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피조수적 사항을 전부 다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재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유권자 확인을 잘못하고 근저당 설정한 경우. 이게 이제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은 공신력. 등기의 공신력. 이거하고 연관이 돼요. 공신력이라는 게 뭐예요? 공신력. 해서 공식적으로 믿음을 가는 힘이야. 에? 그 얘기는 뭐야?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데도 믿어도 되는 힘이 공신력이지. 그럼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나오는 거야. 없다. 여기서부터 골치가 아프는 거야.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요. 토지 사기가 어느 쪽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디 쪽이 많을까? 어디 쪽이 많을까? 뭐 심각하게 고민해요. 그냥 믿지야 본전인데 민통선 쪽에 끼어 있는 데가 많은 거야. 의정부, 연천, 포천, 철원 이쪽. 왜 그러냐면 6.25 사변이 되면서 공부 자체가 전쟁통에 다 멸실이 돼버린 거야. 불타버린 거야. 엊그저께 브라질에 뭐가 불났어요? 박물관 불나버렸잖아. 불나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정부 지금 정보량에 몇 번 백업을 받는 줄 아세요? 1차 백업, 대전에 둔산에 2차 백업, 그 다음에 3차 백업. 나 몰라. 내가 하는 얘기야. 내가 뭐 그 정부에 뭐 고위관리도 아닌데 내가 그거 어쩌야. 백업을 몇 번을 받아놓는 거야. 갖고 전쟁에서 이게 깨졌을 때 이걸 보존하고 이것까지 파괴됐을 때 그러니까 안전망을 4번, 5번까지 백업을 받아놓는 거지. 전산망, 등기 전산망 같은 거. 이게 이제 혼란이 되면 그게 말 그대로 전쟁통에 그 백업 자료가 완전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작살인 거야. 이제 이 땅도 네 거냐 내 거냐. 이제 정글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야. 나같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이 주먹을 한 대 탁 때려. 이거 내 거지 임마 네 거 썼냐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안 되는 거야. 그만 사설이 너무 길다. 자, 공신력이란 말. 예를 들어서 의정부 쪽이나 철원 쪽에 가면 무적 토지라는 게 있어요. 무적 토지. 무적 토지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없는, 적이 없는 토지라는 얘기야. 적이. 그러면 X라는 땅이 있어요. X라는 땅의 소유자가 A요. 근데 내가 이제 한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예시를 들어주는, 내가 예시를 들어주는 것은 그냥 픽션이 아니라 다 논픽션이야. 실제 있었던 사실을 내가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가공을 했을 뿐이지 내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미 우리 조직 안에서 이미 발생한 케이스를 윤색을 해갖고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해줄 뿐이다. 자, 사기꾼들이 A-가 사기. 이 토지를 사기 치는 애들이 뭘 하냐면은 항상 장기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변동이 없는 거. 한 20년 동안 그 땅 계속 갖고 있는 사람. 또 우연의 일치로 이 사람이 출입국 관리를 하니까 캐나다로 이민 가고 있고 현재 국내에 없는 경우. 그런 부분을 이 A-는 진짜는 A는 아니야. A는 이미 캐나다에서 이민해서 캐나다에 있는 거야. 근데 A-가 A를 사측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갑이라는 금융기관에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A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 나는 A인 거야. 이 금융기관에 왔을 때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은 동사무소 가보면은 인감증명서를 뜰 때 이 지문 인식기가 있었지. 근데 과거 7, 8년 전만 하더라도 지문 인식기가 없었던 동사무소가 있었어. 그러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신분증 내보세요 해가지고 그 신분증 갖고 육안으로 이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진짜하고 맞춰본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야. 이 주민등록증만 위조하면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실물하고는 맞을 수밖에 없지. 안 그래? 맞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라는 사람, A-는 진짜 A가 아닌데 A-로 오인을 하게끔 만드는 거지. 이 금융기관이. 오인을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인식을 A-를 A로 인식하고 설정 계약서를 꾸미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A가 설정 꾸미면 이것을 거래법무사한테 등기 의뢰를 할 거 아니야. 등기 의뢰를 하면은 이게 만약에 포항물건이라고 봅시다. 포항물건이라면 수원에 있는 법무사, 장유성 법무사가 포항까지 비행기 타고 놀러 가야지. 등기를 접수를 해야 되니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등기 법무사는 확인 서면을 받아야 될 거 같잖아. 등기 권리증이 이 사람 등기 사칭하는 거니까 등기 권리증까지 없으니까 사칭하는데 이 법무사도 홀라당 넘어간 거야. 금융기관이 홀라당 넘어갔듯이 홀라당 넘어간 거야. 넘어갔을 때 이거 포항등기도 접수하니까 등기도 직원도 홀라당 넘어간 거지. 그게 이해가 얼마나 교묘하게 했겠어. 그게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까지 통과가 된 거야. 그 설정이 되는 거예요.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보니까 캐나다에서 한 3년 만에 더 보니까 아니 나는 SK은행을 가본 적도 없고 나는 캐나다에서 5년 동안 입국 한 사실도 없는데 3년에 내가 13억을 담보 제공하고 10억을 대출 받은 걸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융기관 찾아가고 야 출입국 관리증을 딱 보여. 나 10년 동안 한 번도 한국 넘어온 적 없어. 누가 나를 사칭한 거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야. 뚜껑이 열려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 백인은 10년 동안 아는 거지. 이 사람은 이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 성명미상의 50대 여자. 이렇게밖에 고발자가 그렇게밖에 못 써. 왜? 이 사람은 사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진짜 이름은 모르지 아무도. 그러니까 고발장을 쓸 때 뭐라고 고발장 쓰는 줄 아세요? 피고발인 성명미상의 55세까지의 얼굴이 가름한 여자. 그거 한강물에서 모래찾기지. 경찰관이 그거 어떻게 찾나? 못 찾는 거야. 완전 범죄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요. 이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캐나다에 있는 진짜 소유자를 이 사람 억울한 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억울한 건 있죠. 금융기관은 억울한 점 없어요? 억울한 게 있지. 등기부등본을 믿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공신력이 없다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자를 네가 손을 봐라라는 주의야. 그게 공신력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대출 받아간 적도 없고 담보 제공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저당이 이제 여기서 말소 안 해주면 이 진짜 소유자 여기를 상대로 했고 원인무효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이행 청구 소송을 하면은 여기 변호사 할아버지를 붙여놔도 여기는 승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장효성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준비서면 써도 이쪽이 이긴다. 이게 소유자 확인을 잘못하고 한 경우다 이거죠. 두 번째입니다. 의사무능력자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들 사례는 다 얘기할 수 있고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다른 의도는 없어요. 권리능력은 IQ 40도 권리능력이 있어. 그냥 태어나고 장애인이고 그 정신적 지능지수가 떨어지고 농화자가 뭐야? 농화자가 뭐예요? 벙어리. 맹인이 뭐예요? 맹인? 장님을 한문으로 쓰면은 여러분들이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맹인이거든. 눈목자에다가 망할 망자야. 눈이 망했다. 그러니까 맹인이야. 그게 우리나라 세대는 한문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 한문을 알면은 이치를 금방 잡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이것은 태어나는 순간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있는 거야. 이게 권리능력. 그러니까 권리능력은 누구나 다 있는 거야. 행위능력은 법률 행위능력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다 있는데 제한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성년자. 에?
옛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있죠. 근데 그걸 다 어디로 갔어요? 후견인 제도로 민법이 바뀌었죠. 성년 후견인, 특정 후견인, 한정 후견인으로 바뀐 거야. 다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옛날에 한정치산자는 한정 후견인이라 지금 여러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하면 여러분들 막 무식하다고 이 얘기를 들어. 그것은 지금 이미 10년 전부터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다 이거지. 옛날에 한정치산자가 지금은 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옛날 금치산자가 지금은 특정 후견인. 옛날에는 없었던 의사가 떨어지는 사람은 성년 후견인 제도가 하나 더 만들어진 거야. 이해하셨겠어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은 뭐냐? 내가 의사 능력은 지금은 있어. 근데 오늘 저녁에 술을 뒤지게 처먹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고주망태가 된 거야. 고주망태에서 무슨 약정서를 쓴 거라. 그것은 내가 행위 능력과 권리 능력은 있으나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계약서를 쓸 때 내가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계약서를 의사를 판가름할 능력이 없었다. 이게 의사 능력. 그러면 이것은 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때 전반적 상황을 놓고 보는 거지. 만취자도 누구는 저기 동우 형 같은 경우는 소주 5병 먹어도 안 취하거든. 난 한 병만 먹으면 취한단 말이야. 그러면 만취자의 개념은 나는 한 병만 먹어도 만취자의 개념이지만 동우는 5병 이상을 먹어야 저기에 들어가는 거지. 만취자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상대적인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의사 능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할 문제다. 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위 능력 제한자라는 게서 이 제목에서 나온 의사 무능력자, 이게 의사 무능력자로부터 설정받은 것은 장효성이가 오늘 저녁에 고주망태 술을 처먹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에 어디에 계약할 때 내가 술이 완전 이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그 개념만 여러분들 이런 사람하고 그냥 설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얘기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로부터 설정받는, 이 제한능력자로부터 저 내용받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병원에 장기간 치매 환자로서 장기간 행위능력에 근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치매가 걸렸다. 담보정은 치매를 받으면 가족이나 인근의 검사가 그 사람을 갖다가 법원에 신청을 해갖고 한정후견인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상태, 단순히 치매 병원, 요양병원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 제약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교재를 보시면은 확인하는 방법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금융 현장에서 이런 걸 가지고도 내가 1시간, 2시간 울겨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빈도수가 적은 걸 가지고 내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빈도수가 자주 금융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는 여러분들 해당 교재를 펴보고 읽어보시면 충분히 소화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6번에 대리권 없는 자로부터 설정받는, 대리권이 없는, 근데 우리 지금은요 부부 사이에서도 요즘은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많이 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거 여차하면 헤어지려고, 여차하면 깔끔히 심플하게 헤어지자 이거잖아, 트렌드 자체가. 근데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있다든가 배우자 명의로 여자 명의로 있었는데 부부가 남편하고 같은 집에 산다는 걸 기화로 해갖고 남편의 인감도장을 갖고 와갖고 유임장을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무리 부인이지만 부인한테 대리권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됐던 배우자가 그걸 갖다가 타방 배우자를 자기한테 이미 준 걸로 해가지고 설정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이 와서 담보 제공하는 경우나 남편 명의에 있는 것을 부인 명의로
그거 꼭 부인과 남편의 문제는 아니에요. 친구 사이에도 가능하니까. 공인중개사와 나와 관계에서도 가능한 거지. 공인중개사가 수임인, 내가 유임인. 그게 꼭 부부 관계에서만 대리권이 성립되는 문제는 아니다. 대리권이 있을 때는 대리의 기본이 뭐예요? 대리는 뭐냐면 대리라는 가장 큰 대리운전이 아니라 A가 B하고 무슨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바빠. 엄청 바쁘니까 A-를 갖다가 대리인으로 올리는 거야. 모든 계약은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A-와 B 사이의 약정서가 꾸며지는 거지. 근데 법률 효과, 그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그 효과는 어떻게 미치냐? A와 B 사이에 미친다 이거야. 이 사람을 우리가 유임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유임. 이를 유임을 해줬다.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 유임을 해줬다는 쪽이고, 이 사람은 뭐야? 수임인이지. 이를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넘겨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대리의 개념은 법률 행위는 수임인과 타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법률 효과, 그 계약의 이행 의무는 유임인한테 있는 게 이게 대리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근저당에서도 마찬가지듯이 명의는 등기, 부동산 등기 명의 여기가 돼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자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계약을 했는데 효과는 여기다 미쳐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 인감도장 훔쳐가서 했다든가 또는 적법하게 유임장 안 줬는데 이 사람은 유임을 받은 것 마냥 사칭을 해갖고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근저당 설정할 때 유임인하고 수임인하고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안 해도 되지. 뭐 사안 발생이 거의 없는데 그거 갖다 내가 깊이 있게 이 얘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자, 7번에 보면 대표권이 없는 자로부터 자, 우리의 대표권과 대리권과 구별만 이건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대리권과 대표권이 어떻게 틀리냐. 이 대리권은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권리 능력은 딱 두 사람밖에 없지. 이 사람은 맹인이든 농화자든 따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 법인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은 법인 하지만 이것도 법률 한문을 읽어봐. 법으로서 사람같이 만든 거 이거야. 원래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법으로서 사람같이 권리 능력 있는 것을 만든 거야. 신용협동조합에 A 신용협동조합은 그 생명체 있어 없어? 그게 신체적인 생명체가 있냐고 없냐고. 아, 법인이 숨 쉬나? 법인이 밥 먹어? 아니잖아. 그렇지만 신용협동조합은 A 신용협동조합은 하나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법으로서 인간같이 권리 능력을 부여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대표권이 없는 부분은 뭐냐면 담보 제공을 할 때는 이제 여기에서 골치 아픈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항상 골치 아픈 것은 개념이 딱딱 떨어지는 것은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오리무중이 거리에 골치 아픈 거야. 항상 오리무중. 헷갈리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법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비법인 사단법인. 여기가 이게 블랙코리아. 여기에 해당되는 예시가 뭐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문중. 여기가 곧되는 거야. 근데 교회 중에서도 성당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성당은 뭐냐면은 이 법인을 또 분개를 하면은 법인을 분개를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법인은 상법상 법인이 있고 민법상 법인이 있고 특별법상 법인이 있어요. 상법상 법인은 4가지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 4가지, 상법에서 말하는 것은 주식회사 4가지밖에 없어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그럼 민법상의 법인이 뭐가 있습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별법상 법인은 수도 없이 많지. 신용협동조합이 생긴 근거가 민법에서 근거에 생긴 것도 아니고 상법에서 근거에서 생긴 게 아니라 신용협동조합법이라는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야. 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야. 그러면 성당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유지재단, 이 재단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교구에 개별본당이 230개가 있어요. 마산교구가 있고 부산교구가 있잖아요. 그 산에 개별 본당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산교구에 본당이 몇 개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그 본당 있는 용호동 성당 또는 거제성당, 고성성당, 사천성당, 진주성당 그거 다 띄어봐봤자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띄어보면 뭘로 돼 있냐면 천주교 유지재단 마산교구로 돼 있어. 그게 본당은 다 있지만 법인화로 다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성당은 전부 다 법인 대출에 준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기독교 장로교회, 애수교 장로교회, 통합 측, 합동 측, 막 별 경우가 다 있어요. 막 끝도 한도 없어 이 종파가. 순복음교회파, 예를 들어 은혜와 진리교회파, 뭐 만민교회파, 뭐 침례교회파, 성결교회파, 뭐 이 갈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 내가 아까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다? 74,000개다. 인구 7만 명, 700명 다 하나씩 있는 거야. 이것은 말 그대로 74,000개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상가, 아파트 상가에서 교인들 15명 놓고 하는 교회도 교회고, 엊그저께 신문지상에 나온 그 이재롱 목사가 30만 명 있는 만민교회 같은 교인 30만 명, 거기도 하나의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교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이 위에 상급단체는 기장이라는 건 무슨 약자면 기독교 장로회, 애장이라는 게 애수회, 애수교 장로회, 애장. 통합 측, 합동 측. 합동하고 통합하고 어떻게 틀려 개념이? 나 모르겠어. 국어학적으로 통합은 뭐고 합동은 뭔가 난 잘 모르겠다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그 계보가 피라미드 형태로 딱 일사불란하게 재단의 소유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거란 말. 이 부분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등기부등본상에 밀양박씨 문중 땅이 있다. 그럼 우리 밀양문중의 대표자 거야. 문중 종원들 거 전체 거야. 그러면 교회가 하나 있어. 교회가 있는데 목사 무슨 교회 당회장, 목사, 장로성
그렇게 등기부는 나와. 그게 장유성일 거야? 500명 교인들 거야? 근데 행위는 내 혼자 하게끔 겉과 속이 언밸런스다 이가. 대내적인 문제와 이게 이런 문제는 항상 잘하면 무조건 대법원까지 싸우러 가는 거야. 이제. 이런 그게 우리가 그럼 내가 아까 말 소뚜껑과 자라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이걸 면밀히 구별할 수 있는 안목만 가지면 아 이건 소뚜껑이구나. 이건 자라구나. 그러면 이 시장이 신시장이 생길 수도 여신시장이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냥 기피하니까 기피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라. 이건 소뚜껑. 소뚜껑은 만져도 괜찮아. 자라는 잘못 만지면 손가락 끊어져. 이것만 구별할 수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났어요? 그러면은 교재 차례표를 보시면은 대표권이 없는 근저당에 대해서는 아까 대표권이 없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주식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담보 제공이나 건물 기본재산 팔고 그게 주식회사는 기본재산과 기타 재산이 안 논하져 있어. 무조건 주식회사예요. 아무거나 팔 수 있고 아무거나 담보 제공할 수 있는 거야. 주식회사는 뭐야? 돈 놓고 돈 먹기가 본질이야. 주식회사의 본질. 그렇지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그게 본래 모습이 아니잖아. 제한적으로 담보 제공하고 제한적으로 땅을 팔고 그 한정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돼. 의사록 같은 거 안 봐도 돼. 막말로. 의사록, 기체계열에서나 담보 제공 의사 안 봐도 된다니까? 왜? 주식회사는 담보 제공하고 파는 게 그게 빈번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비법인 사단법인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더 신경 쓰라는 얘기. 나머지 내용은 교재를 보시라는 얘기를 보고 137페이지 그게 목차로 보면은 차례표 19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19페이지 이것까지 하고 조금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담보제공 8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8번. 담보제공자의 소득권 취득에 하자 있는 부동산에 설정 있는 부동산. 이 부분이 근저당권자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무효인 경우. 가로 1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례가 뭐 몇 번까지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있죠? 여기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충신과 역적같이 표창과 징계같이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 경우인가? 이게 저 경우인가? 그런 아리까리를 내가 여러분들 눈곱이 확 띄어지게끔 내가 확실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것은 신경 쓸 거, 안 쓸 거 구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게 국인가, 술인가, 물인가 헷갈리고 이게 밥인가, 죽인가 헷갈리면은 정력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이게 술이면 술, 이건 물이면 물을 확실히 이 시간 30분 동안에 내가 이걸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아시라 이겁니다. 8번에 큰 8번 가로 1번을 설명합니다. 1번 가로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저당권자 다시 말해 금융기관이 선의 악의 관계없이 무조건 금융기관이 찌그러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찌그러지는 경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근저당권자가 선의 악의에 불구하고 무조건 찌그러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볼 때요. 선의와 악의 이게 윤리학에서 말하는 선의와 악의와 법률적으로 보는 선의와 악의가 틀린 거야. 윤리적으로 보는 것은 선한 거, 선한 남자, 선한 여자, 독한 여자, 나쁜 여자, 나쁜 남자. 그러니까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야. 좋은 남자, 나쁜 남자.
좋은 여자, 이 선의적 개념. 선한 악독한 여자, 악독한 남자. 이거 개념인데 법률에서는 선이라는 것은 모르고 한 것을 선의로 했다. 그런 표현에서 알지 못하고 했다. 그와 악이라는 것은 알고 했다. 그게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바라보는 선의와 악의의 개념과 법률에서 말하는 선의와 악의의 법률은 그 개념이 틀리다는 얘기를 전제를 까는 겁니다. 첫 번째, 금융기관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무조건 금융기관이 찌그러지는 경우입니다. 찌그러지는 경우. 아까 설명한 것 좀 흡사해요. A가 X라는 땅과 Y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근데 아까 설명은 뭐냐? 공신력이 없다는 부분 설명한 건 뭐냐? A-가 A를 행사해가지고 갑금융기관에다가 담보 제공한 경우를 얘기한 거야. 맞습니까? 이때는 금융기관 찌그러진다고 그랬어요. A-A를 오인한 죄를 받아라. 죄값을 받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살짝 꼬아있어. 한 번 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 거야. 근데 이놈이 가나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소유권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을 얼굴 본 적도 없어. 근데 가공에 여기를 A- 여기를 이 B라고 표현하기도 그렇다. A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매매계약서, 문방구 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 모든 사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X라는 부동산과 Y라는 부동산 판 걸로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해하셨어요? 넘기고 난 다음에 A-가 갑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설명은 A-가 A를 사칭해가지고 담보 제공한 거고, 이 경우는 A-가 A하고 둘만의 관계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담보 제공한 걸로 하고, 담보 제공자가 A-다. 이 경우는 A-다. 이 경우는 아까 설명은 A-가 A를 행사해가지고 담보 제공한 거다. 근데 이 경우는 A-가 담보 제공하려면 소유권이 자기 앞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 과정에 하자가 발생하는 거지. 아까는 담보 제공하는 쪽에 하자가 발생하는 거고, 이때는 담보 제공 이전 단계에 소유권 이전 단계에 하자가 발생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담보 제공한다.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니 등기부등본상에 A-로 돼 있고 열흘 전에 담보 제공을 소유권을 이쪽으로 넘겼고 그거 갖다가 여기다 담보 제공했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금융기관이 내가 확인을 잘못한 게 뭐 있냐 등기부등본이 A-로 돼 있는 그러면 금융기관 일일이 이 소유권 이전 단계가 진짜 넘어왔는가 가짜 넘어왔는가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냐 어떻게 금융기관이 잘못한 게 뭐 있느냐 그 항변이 충분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또 서봐. 어떤 나쁜 사람이 녹음을 하니까 내가 여기 말이 샥 리얼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런 잘못 없이 자기 부동산이 어떤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걸 기화로 해갖고 제3자는 또 어디 S은행에 또 담보 제공을 한 거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입장이 됐다고 봤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융기관 근무자일 때는 야 금융기관 억울하다. 또 여러분들이 이 입장에 있을 때는 금융기관보다 우리가 진짜 억울하지. 그렇게 여러분들 입장도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안 그래요? 결국은
사고는 하나야. 한쪽으로 몰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또 공신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A-가 소유권을 담보 제공하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 과정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더 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가 C, 여기가 D야. 원래 D에서 C로 소유권 넘어가는데 하자가 발생한 거야. C하고 A 사이에는 진짜 매매 대금이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정상적으로 매매 거래가 성사가 된 거지. 여기도 또 정상적으로 매매가 성사가 된 거야. 여기에서 담보 제공한 것도 정상적으로 된 거야. 근데 쭉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거야. 이것도 줄줄이 사탕이다. 한 번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는 전부 다 줄줄이 사탕으로 무효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서 이걸 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다 잡을 수는 없는데 차관사항을 내가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다. 첫 번째, 소유권을 넘겨받고 바로 2단계에서 끊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매수자잖아. 매매잔금 대출이 되겠지.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 둘만의 계약이 이 사람이 독단적으로 장난질 쳤는가 안 쳤는가 그걸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2단계에서 하자가 소유권 이전 단계에 있으면 메뚜기가 한 번 뛰었지, 두 번 뛰었지, 세 번째 튀는데 이쪽 단계 서류를 이 사람이 갖고 있을 수가 없겠지. 근데 통상적으로 부동산이 한 달 주기로 담보 제공자 직전 소유자 관계가 한 달 단위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는 한 번 더 짚어보라 이거야. 소유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보 제공할 때 항상 담보 대출 기피로 할 때는 등기부 등본은 현재 사항만 출력받는 게 아니라 모든 등기사항 맞서든 상황까지 전부 다 해가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인간한테 감각이 몇 개 있어요? 5감각이라고 하잖아요.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 이걸 가지고 후각, 청각, 시각, 촉각, 미각 이것을 감싼 게 뭐가 있어요?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육감. 느낌, 필링. 이 육감이라는 게 아무리 근거 없는 얘기지만 이 느낌이 단연가하다 보면 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육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육감에. 그래갖고 의심 가면 옛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50 넘는 사람들 시골 가면은 그 시골집 가면은 멸공방첩. 멸공방첩이 뭐요? 공산주의를 때려 부수자. 방첩. 첩자를 잡자. 이상하면 살펴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표어야. 70년대 표어. 그럼 여러분들 육감적으로 딱 느낌이 이상하면 뭐라고? 한 번 더 살펴보고 수상하면 어떻게 하라고? 신고하라고. 누구한테 신고하라고? 어디에다? 경찰서에다? 자기 자신한테 신고하라고. 한 번 더 쳐다보라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공신력의 문제 때문에 이것은 줄줄이 한 번 무효면 영원한 무효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게 이유는 뭐다? 공신력이 없고 공신력이 없다는 것은 공신력이 없는 등기 이전 관계가 한 번 발생하면 그 뒤로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한 번 무효 사유가 있으면 줄줄이 그러면 소송을 하다 보면요 우스갯소리인데 소송을 하다 보면 별로 뭐 소송이 다 있어요. 별로 뭐 소송이 다 있다고.
막 30년 전 일제시대 얘기가 나와. 막 피고가 옛날에 107명 소송을 한 번 봤다니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부자는 3대를 간다 안 간다? 어? 부자는 3대를 넘는다 안 넘는다? 꼭 부자인 아버지 밑에 자식은 꼭 그 망나니들이 많아. 부모 덕으로 하다 보니까 사리분별되고 이게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시대에 할아버지가 잘 살면 그 아버지는 꼭 주색 잡기만 하는 거야. 학원 날 집안 살림이 신경 안 쓰고 술 처먹고 그 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가 했냐면은 천석집이나 만석집 같은 경우 보면 할아버지가 만석집 쌀을 막 저 악양 들판 자은부터 자기 땅에 악양이 어디가 있어요? 악양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려니 진짜 힘드네. 아니 공부 좀 그만 좀 하시고 좀 놀러 다니세요. 악양이 어디에나 경남 하동 모래밭에 악양뜰이라고 해갖고 박경리 소설 통영에서 오신 분 없나? 박경리 통영에 가면 박경리 토지문학관이 있잖아. 그게 악양뜰에서 취참판 떼가고 서해하고 이렇게 해갖고 싸우고 막 준군하고 그런 거 몰라? 저도 이제 강의 그만 다닐래요. 이게 버전이 사례 버전이 항상 50대 40대 중심으로 버전이 준비가 돼 있지 20, 30대 주변으로 이 버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 링크가 잘 안 돼. 뭔 얘기 하다 말았어요? 잊어버렸어 또. 천석집 만석집? 자, 할아버지가 천석집을 갖고 해. 천석집 주인이란 말이야. 아버지가 주색 잡기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벼농사 일제시대에 벼농사 지려면은 일꾼 마름이라고 있었어요. 마름. 봄에 와 전속 일꾼을 얘기하는 거야. 전속 일꾼. 품맛이가 아니라 봄에 씨앗 모내기 할 때부터 가을 추수 때까지 전속으로 하는 마름들이 사랑채 문간방 옆에 사극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사랑채 있어갖고 막 거기서 막 덕지덕지 살잖아. 그리고 아침 일나면 일하고 막 그러잖아. 그 상상을 해봐. 그런데 대개 마름 자식들은 절치부심이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저 대감님 앞에서 나이도 어린 대감님한테 도련님 하고 막 자기보다 나이도 몇 살 똑같은 동갑내기인데 자기 아버지 쪽에서 보면은 30살 적었는데 도련님 마님 멋지고 지고 하잖아. 그게 이 마름의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알이 뚫리는 거지. 그 학교 가서도 만석군 자식은 공부도 디디게 못하지 또. 되게 사극을 보면 그냥 못하면은 이제 천석군의 마름의 자식한테는 막 함부로 하잖아. 이 애가 독심을 품는 거야. 공부를 뒤지게 열심히 하는 거지. 뒤지게 해가지고 일제시대에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해. 근데 패스를 했는 데까지는 좋아. 근데 우리가요, 여러분 TV를 보면은 그런 거 나오겠지만 똑같은 이슬도 뱀이 먹으면 독이 돼요.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거야.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을 했을 때 사회에 도움이 되지. 이걸 악용을 한. 그게 큰 사기범은 머리가 좋다 나쁘다? 좋다. 이 사이드는 좀 빠져나간 얘기인데 어찌됐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1960년대 인후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제시대 지나고 6.25 사병이 나면서 무적 토지가 많은 거야. 근데 그때 마름에 일꾼, 전속 일꾼의 자식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인후보증 딱딱 둘 세워가지고 아버지 명의, 쉽게 말하면 일꾼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다 해버린 거야. 그 논을 갖다가. 근데 이제 천석군의 손자는 아버지가 주색 잡기 아니야. 그러니까 손자 때는 이제 또 정신을 또 바짝 챙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때 막 할아버지 때 자기 이 동네 마을 여기부터 모든 동네가 할아버지 땅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전부 다
너무 집 땅으로 된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막 국가로 헌납되고 뭐 어디 K은행에다 근저당 설정하고 소유권이 여름철 메뚜기 튀듯이 막 7번 튄 것도 있고 막 있단 말이야. 그때 이 천석군의 손자가 이제 뭘 티켓을 갖고 나오냐. 등기에 공신력은 없다라는 이 티켓을 갖고 딱 드디어 빵빵빵빵 하면 등장을 하는 거야. 피고를 누구로 잡냐. 그 부동산 할아버지 때 무단으로 소유권이 넘겨져 가지고 흘러간 그 순차적으로 권리관계 10명을 하나씩 잡아 넣는 거야. 그 토지가 10필지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어디는 어디 은행에다 K은행에다 근저당하고 여기는 W은행에다 근저당하고 어디는 신한은행에 근저당하고 어디는 증여했고 어디는 사망했고 별 5만 가지 경우수가 다 나와. 그때는 이제 여기는 피고를 110명. 내가 제일 많이 본 부동산 소송에서 103명이 있어. 103명. 거기는 대한민국도 있어. 대한민국도. 왜? 대한민국이 그 수용을 했거든. 수용을 해갖고 중부고속도로를 낸 거야. 근데 수용 자체가 수용을 당한 사람도 가짜다 이거지. 그게 국가는 수용을 하면서 수용을 당한 사람 돈을 줬을 거 아니야. 돈을 잘못 줬다 이거지. 진짜는 그 천석군 할아버지 손자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 어머니로 갔다 하니까 국가를 또 상대로 했고 소송을 108명을 소송을 하는 게 뭔 문제 때문에 그러냐.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100년 만에 고독이 아니라 100년 만에 소송거리가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선임은 유효인 경우. 선임은 유효인 경우 묶어 설명합니다. 선임은 무효인 경우 뭐라고 써있어요? 선임은 유효인 경우죠. 선임은 유효인 경우. A가 B 가 X. A가 부동산을 B한테 넘기는 조건이 이 사람이 강박을 했다든가 사기를 쳐가지고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온 경우야. 에? 그럼 민법 111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사기 강박에 의거해서 소유권을 이쪽으로 넘겨줬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다시 일로 넘어간다는 개념이지. 근데 소유권이 여기가 있음을 이 갑이라는 금융기관이 이 사람을 협박을 해가지고 넘겨왔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사기 강박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것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이 사람이 들사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래는 이 사람이 고급 고위직 공무원이야. 근데 여기에 A를 표시하니까 좀 이상하네. C라는 사람이 과천에 땅이 있어. 과천에 땅이 있는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보니까 자기가 고위직 공무원이니까 재산조사 때 탈로가 될 것 같아. 탈로가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런 때 야, 그 사람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여자가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 이혼 소송을 대기 중인데 소유권이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설명드려도 안 되겠는데 어떻게 설명해야지? X라는 땅을 갖다가 원래는 너한테 소유권을 안 넘기는 건데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내가 체납세금이 많으니까 국가로부터 추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잠시 네 명의로 돌려놓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너한테 준 건 아니다. 그게 통모에 의한 법률행위란 말이야. 통모에 의한 법률행위는 나중에 이 사람이 입증을 하면은 이 소유권이 다시 일로 넘어가는 거야. 에? 뭐한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통모에 의한 법률행위나 사기강박이나 또 하나 뭐냐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농담.
예를 들어서 농담이라는 경우가 TV 그 광고 같은 거 보면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농담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경우 많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친구들 만났을 때도 뭔 말을 하면은 술 먹다가도 뭔 말을 하면 아 저기 진담이구나 농담인가 구별 안 돼요? 구별되잖아. 그러니까 농담 같은 경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말이야.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나중에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 농담이었어. 또는 그게 통보에 의한 허위 의사표시였어.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 여기에 있어 다시 소유권을 원상 회복해 갈 수가 있다고. 에? 있다고요. 그게 첫 번째는 사기 강박이고 두 번째는 통보에 의한 허위 의사표시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 두 사이에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갑이라는 금융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무효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개 조문에 항상 단서 조항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제3자가 금융기관이라는 얘기는 거지. 니들 간에 통모를 했던 사기 강박을 했던 짜고 치는 고습을 쳤던 그것은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친다. 아까 공신력이 없는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극명하게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딱 내가 이 얘기를 해보니까 나하고 이 얘기 해보니까 봐봐요. 공신력이 없는 경우는 원래 진정한 소유자의 의사가 요만큼이라도 개입이 됐어야 안 됐어요? 어? 개입이 요만큼도 안 됐잖아. 근데 이것은 지들이 개입이 진짜든 가짜든 독백이든 농담이든 어찌됐든 진정한 소유자가 그걸 개입이 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그게 차이점이야. 에? 이쪽은 아까 공신력의 문제에서는 진정한 소유자의 의사가 요만큼도 개입이 안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 경우는 어찌됐든 소유권 이쪽으로 넘어는 협잡을 했든 장난을 쳤든 먼지거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다시 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담보제공자가 여기서 담보제공할 당시에는 소유자가 누구 있었어? 이쪽 있었잖아요. 이쪽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소유권이 다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거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그 얘기다 이거지. 또 이런 경우도 있지. 매매계약을 둘이 체결해갖고 매매계약 해제 사유를 넣은 거야. 해제.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제를 시키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들 해지와 해제와 해약과 해약, 해약금, 해제 어떻게 틀려요 이게? 해제는 뭐고 해지는 뭐고 해약은 뭐야? 법률적인 용어 아니다. 해약금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민법에 해약금이라는 거. 그러면 해제와 해제의 차이점은 뭐예요? 해지는 지금부터 앞으로만 효력이 없는 거야. 해제는 소급을 해가지고 당초부터 없었던 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로계약 해지지 근로계약 해지는 없지. 아니 해제는 없어. 나하고 신협중하고 근로계약 해제하면은 나 신협중의 직원 아니구나. 해제를 하면은 원래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신협중에 29년 동안 근무했으면 나는 29년 20대 후반의 남자 싱싱하고 혈기왕성한 남자를 돌려놓고 나는 그간에 받은 월급 다 반납하고 나는 세장가 가고 뭐 그런 문제가 돼야만 인간 세상에서 그게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로계약은 해지만 있지 해제는 없다. 그러면 계약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라는 건 소급적으로 해갖고 그 매매계약이나 그 매매계약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었던 걸로 본다는 얘기잖아. 이 계약 해제를 해서 그것도 니들 둘의 문제지 우리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때도 금융기관이 피해 보는 경우는 없다. 금융기관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두 가지지. 첫 번째, 지금 담보제공자한테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전전 단계에서 소유권 이전 관계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 담보자하고 부동산 소유자하고 틀린 놈인데 이놈이 진짜 소유자인 양 척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 그 두 가지는 금융기관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고, 나머지 담보 제공자와 직전 소유자 간에 취소 사유, 해제 사유, 무효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금융기관이 피해 볼 리는 없다라는 측면. 또 하나 얘기하면은 3번입니다. 가로 3번. 근저당권자. 금융기관이 알고 있었어도 유효인 경우야. 알고 있었어도. 아까는 선의 악이 내가 설명드렸잖아. 그럼 금융기관이 퍼펙트로 이때는 설정했을 때는 니들이 어떻게 했어도 금융기관이 따봉인 경우가 이거다 이거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 경우는 뭐냐? 아까 설명하다 말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 A가 고위직 공무원이야. 이 고위직 공무원. 근데 예를 들어서 동탄신도시 옆에 5년 뒤에 거기에 대형 유락시설이 들어오는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예? 고위직 공무원. 이게 C가 여기 있단 말이야. 이 C가 이 30만 평을 또항을 소유하고 있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이 사람이 고위직 공무원 연마다 한 번씩 재산 공개 절차가 있잖아. 이게 노출되면 자기는 이제 모가지가 나갈 것 같으니까 가장 자기 믿을 만한 친구인 고등학교 동창을 내세우는 거야. 매매 대금이나 뭐 이런 것을 이 사람의 이 돈은 다 줘. 매매 등기를 누구로 한다? 일로 한다. 이게 뭐야? 어? 나 말 못해. 어? 이게 바로 이런 절차잖아. 몰라. 근데 이걸 갖다 법률적으로 뭐냐면 명의신탁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명의 위탁자지. 이게 명의 고등학교 동창의 명의 수탁자란 말이야. 근데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명의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담보 제공 그냥 설정계약서 설정하면 담보 취소가 할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이 내막을 다 알아. 이 내막을. 실질적으로는 등기는 여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진짜 주인은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것도 다 알아 이미. 정황상으로. 그랬대도 여기는 근저당 놓친다 안 놓친다? 안 놓친다. 그때 악이더라도 왜? 명의신탁에서는 대내적 관계에서는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대외적 관계에서는 소유자를 누구로 본다? 여기로 본다? 여기로 본다? 여기로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담보 취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다 정리합니다. 금융기관이 깨박살 나는 경우는 뭐냐면은 담보 제공자가 사칭을 한 경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는 뭐냐면 담보 제공자가 직전 소유자의 의사에 전혀 불구하고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진짜 소유자의 의사가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 그 경우는 금융기관은 깨박살 난다. 두 번째, 담보 제공자와 직전 소유자 사이의 통모에 의했던 사기 강박에 의했던 계약 해제가 사유가 됐던 그 경우는 우리가 구제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인 악이나 선이나 무효하고 불구하고 무조건 저게 근저당이 유효한 경우는 명의신탁한 경우. 그러면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담보 취득할 때는 지금 담보제공자 소유권 이전 현황이 말 그대로 사문서 위조에 의해서 들어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소유자를 사칭하는 거. 근데 지금 현재는 내가 인감증명서 하나 띄려도 진위 확인이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면은 내가 앞에 사람 사칭을 하려면은 앞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본적지나 내가 아무리 암기하고 있어도 지문은 못 바꾸잖아. 그러면 그게
내가 홍길동이를 행사를 하려면 내가 장유성이가 아니라 홍길동의 행사를 하려면 홍길동이 지문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거냐. 요즘 동사무소 가면 다 이거 지문 인식기가 들어가야만 발급이 되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사기는 진화한다, 퇴보한다? 진화한다. 앞으로 하다 보면 이제 껌으로 이렇게 해갖고 진짜 홍길동이 지문을 어때 껌에다가 한번 딱 찍어가지고 그걸 촬영을 싹 해갖고 어떻게 생체 인식해갖고 어찌고 그런 기술이 생길랑가는 모르겠어. 요즘 휴대폰 보면은 홍채로 가지고 이렇게 패턴이 아니라 홍채로 있더라고. 근데 홍채가 눈병 나면 되나? 앞으로 눈병 걸렸어도 돼요? 난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네. 뭐 눈 한 대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여름에 수영장 가갖고 앞으로 눈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소유자를 사칭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근데 신종사기가 하도 우리나라 신종사기는 중국의 뭐 보이스피싱인가 뭐 별 천단을 걷는 사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건 장담. 그 사례는 나와봐야 내가 알지. 내 머리를 훨씬 뛰어넘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강의해줄 소재거리가 없는 거야. 어떤 첨단 기법을 해갖고 그건 나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서 어디까지 설명을 했냐면 140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다 했죠? 다 했잖아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고요. 저기 30분간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